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가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토론회엔 박찬대, 정청래 의원 등 당권주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당 변화를 이끌 혁신위원장에 4선의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청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부터 상법 추경까지 여당이 본회의 처리 시동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열을 재정비해 혁신과 대여투쟁에 나설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또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임명 동의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여야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범위를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쟁점이 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진행한 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본회의에서 또 다른 쟁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무총리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 청문회를 연 데 이어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예고했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하면서 늦어도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인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감액됐던 교부금 2조 원을 복원한 교육위는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삭감됐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2조 원가량 다시 증액했습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늘리고 만 5세 유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 예산은 신규 편성해 정부안보다 총 2조 9,2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교육위에서 여야는 리박스쿨 청문회 증인의 불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배제했던 증인들을 청문회에 추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총 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 증인들께서 이렇게 자꾸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추가 일정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손 대표와 김 이사장을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동시에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손현숙, 김주성 이 두 분을 증인 채택을 했으니까 나오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 연치현 이분하고 김문총 이분을 둘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어 상임위에서 검토한 추경안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 시독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검찰개혁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며 검찰개혁을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식을 계기로 민주당은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해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밝힌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늘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문제의 개편 방향을 논의할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라 규정했고 정 의원은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이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아래 공소청이 전담하자는 겁니다. 또 수사기관끼리 수사권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는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당을 이끌 송원석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가장 먼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면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송원석 비대위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엔 본립 도생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우리 당을 지지율을 살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안 마련, 비판과 견제의 야당 역할, 그리고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당 쇄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을 사망선고 직전의 의식불명 상태로 진단하고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해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혁신위에 전념하기 위해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혁신위원 인선은 중도, 수도권, 청년에 방점을 둔 인물들로 구성하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인사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대선 백서 TF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공기자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함께 사전 정지 작업이 시작된 검찰개혁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그리고 박찬대 의원 모두 1년 안에 검찰을 개혁하겠다라면서 거듭 신속 처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키를 잡아야 할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의원은 신중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이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좀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정청래 의원 추석 귀향길에 검찰 해체 소식을 듣게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민주당에서 연일 빠른 검찰 개혁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달리 이 신중한 톤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검찰 내부와 야당의 반발을 인식한 듯 이 국회에서는 야당과 논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맞는 이 검찰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되지 않냐라고 이 출근길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된 이른바 이 검찰 해체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다 취합해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법사위 간사가 된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좀 상세히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이 폐지된 검찰청에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이관받는 기관,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권은 공수청을 각각 만들어서 이를 받게 하자라는 방식입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검찰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일단 경찰과 중수청 모두 이 행안부 상하로 두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현재 이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중에 일부를 이 중수청에 보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김용민 의원도 설명을 했듯이 중수청은 헌법에 따라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의 자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검찰 수사관들은 이 공수청이 되게 되면 중수청으로 넘어가야 될 수 있지만 정작 이 검찰 수사관들은 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니즈가 좀 적다고 하고요. 또 이 경우 이렇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혹은 피의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수사청에서 이 수사를 한번 받고 다시 이 공수청에 가서 기소 여부를 놓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검찰의 조직 규모만 따져도요. 이 공소 유지만을 위해서 이 검찰이 공수청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방식이 되게 되면 현재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과잉이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수사청의 수사관을 이 고위직 수사관을 만들어서 검사들이 넘어갈 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유예 기간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국회에서 나오는 입법안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이 행정부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때문에 이 정성호 후보자의 신중한 발언들의 배경에는 이렇게 조직 전체를 만들고 재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융당국에서 6억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부자들만 현금으로 다 부동산 매입할 수 있고 이 국민의힘 측에서 6억이라는 천장을 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하면서 왜 6억 원이냐라는 얘기에 이 주담대 발생 전체 케이스의 10%도 안 되는 비율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 또 무주택 서민이 이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히게 되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당했다라고 거듭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억 원을 대출했을 때 가정하면 최근에 은행 금리가 대략 4%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면 원리금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원금 부분이 대략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자만 2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다니는 이 맞벌이 좀 능력이 있는 부부나 혹은 전문직에게는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보통 국민들이 이 6억 원 넘게 대출을 일으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이 금융당국의 판단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없이 대출을 받아 구매가 가능한 이 외국인의 매입 규제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책에 빈틈이 있다라고 거듭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외국인들은 가족들이 각각의 명의로 구매할 경우에 다주택 여부의 확인이나 양도세 또 보유세 중과 의무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당장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로 20억 원 이상의 상급지 아파트들은 다소 타격을 받더라도 이 당장 서민들의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10억 원 언더의 이 수도권 아파트들에게는 크게 가격의 여파가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문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 가격을 잡아야만 합니다만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세제 정책으로는 당장 접근하지 않겠다. 자, 이런 뜻을 내비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오늘 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금융 조치와 공급 대책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 정부의 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 부동산으로 그동안 쏠렸던 자금이 주식시장 등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서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보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물려있는 굉장히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제 주변의 젊은 층들에게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답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집을 사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또 주식시장이 사실 원활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 등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주식이 오르는 것이 과연 그런 부분까지 뒤따르게 되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 생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이 진보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공식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깰 수 있을지 이 문재인 정부 때와는 분명히 다른 보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 기조로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도 역시 지켜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여당은 속도감 있는 청문회를 예고했고 야당은 도덕성과 의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검증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우선 5개 부처를 시작으로 국방부는 10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15일과 16일로 잠정 결정됐고 다른 부처들도 일정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 현역 의원들의 대거 입각. 민주당 5선의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 출신으로 5.16 이후 첫 민간 국방장관 후보자에 지명됐고 5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법무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 5선 중진으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행안부에 3선의 김성환, 전재수 의원과 재선의 강선우 의원도 각각 환경부와 해수부, 여가부를 맡습니다. 여당은 개혁과 실용을 위한 최적의 조합이라고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용 내각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개혁 내각입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법안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고, 조현 외교부 후보자는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자와 아들의 갭 투자 지원 의혹으로 아빠 찬스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복지부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시절 남편이 방역 수혜주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과기정통부 배경은 후보자는 병역 대체복무 중 박사학위와 해외 MBA를 병행했다는 의혹이 쟁점입니다. 중기부 한성숙 후보자는 스톡옵션 포함 440억 원대 재산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포털 대표 시절 음란물 유포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보훈부 권오율 후보자는 다중급여 수령 경위와 선거보전비 미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후보들의 의혹을 파고들며 검증의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온갖 이해 충돌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정면 배치되는 이해 충돌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야의 본격적인 전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 문체부 등 후속 인사까지 포함하면 청문회는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내란과 탄핵에 사과한 걸 두고 염치 없는 사과나 혁신쇼 대신 내란 세력과 확실히 결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원장이라며 보여주기 쇄신쇼로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내란에 동조했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동조했던 세력과 확실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명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며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산에서 열린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주권과 탄소 중립, 산업 경쟁력 강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발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해상풍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우리 국회는 지난 2월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번 주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족하는 국회 풍력산업 포럼 등을 통해서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방송 3법 속도전입니다. 국회 가방위가 어제 방송 3법 새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은 여당 주도하에 방송 3법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권 몫을 줄여나가는, 축소해 나가는 또 여야가 추천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까지 상정이 된다는 걸 가정한다면 7월 안에 방송 3법은 처리 수순을 밟는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주 골자입니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이사회 추천 권한을 학계 등 시민단체로 확대해서 다양화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거대 여당의 구조를 악용한 악법이라면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은 야당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 해체 법안 등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회 인사들을 고려해 임명해오던 기존 법률에도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추천 비율 40%는 여전히 정치권 개입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국회 몫을 기존보다 축소시키는 방안이라지만 정치적 후견주의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이 처리되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1인 체제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통령목 상임위원 지명 요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죠. 민주당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퇴도 거론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 그러면서 무슨 방송의 독립성 이런 얘기도 운운하는 것 같은데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 아닙니까? 당장 그러면 지금 그만둬라. 다 그만두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 후임 방통위원장 임기가 거의 맞춰져요. 그만두면 됩니다. 방송 3법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게 법안 처리의 목적입니다. 완전한 방송 3법을 이루기 위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임기 시작 9개월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검찰의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옳은 길이 아니라면서 사퇴하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사퇴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임박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행태 아닌가 이 생각 들고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내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내역들도 좀 있고 그러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에 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아마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신변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 발표도 있었죠. 임은정 검사는 줄곧 검찰 조직 문화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해온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돼 왔습니다. 또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김태훈 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또 검찰 내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또 찬성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아주 파격적으로 동부지검장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의 승진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에선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반응인데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했던 검사장들도 요직에 중용되면서 검찰 내에선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온 실력파 검사들이 중용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 개편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는 점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내일 취임 한 달을 이제 회고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좀 그 소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달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데 호평과 함께 협치에 대한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내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을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는데
여당은 일방 폭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그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한 달이어서 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큰 느낌 소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찍지 않았던 사람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심각한 그 거부감과 불신과 염려, 불안감 이런 걸 가졌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에 비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에 비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만하다는 것 같아요. 네네. 역시나 뭐 하고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야 그거보다는 걱정했던 것 정도는 아닌데 그렇지만 또 뭐 100%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네, 정말 잘하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네. 그 정책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인사 않고,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인사든 정책이든 또 본인의 메시지든 반면에 역시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인사도 마찬가지. 인사 부분에도 양면이 다 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됐나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 검찰 인사 자타가 그 인정하는 정치 검사를 갑자기 그냥 초고속 승진 시켜가지고 검사장 만든 거 이런 거는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도 더 이해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에 또 뭐 인사가. 일명 그 친윤 인사로 분류가 좀 뭐 됐던 그런 검사도 인사에 또 승진 포함도 됐고. 예, 그거는 오히려 여권 안에서 그 좀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포용적 인사를 했네, 실용적 또는 그 탕평 인사를 했네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또 들려오는 소문은 그 개개인이 엄청나게 이거 자구 행위를 해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런 면에서 또 여권 안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게 맞다고 본다면은 뭐 이분들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충성하고 이쪽에서도 충성하고 그런 인사라면은 꼭 그렇게 호평을 받을 인사는 또 아닌 거죠. 네네. 나머지 정책 부분들도 어쨌든 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잘한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역시나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걱정스럽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네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측면과 또 앞으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같이 이제 동시에 좀 충돌하는 한 달이었다.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세 가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예, 첫째는 아까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인사든 어떤 업무 처리든 거기서 균형감과 안정감을 보여줬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전임 대통령에 대한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뭐 주로 이제 뭐 술자리가 많다든지 뭐 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직 뭐 30이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대통령의 모습은 소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 접촉도 하고 다양하게 SNS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소통도 잘하고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그 국민적 국정 운영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 지금 협치를 얘기하는데 협치는 뭐 중요하죠. 협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협치는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꼭 그 어떤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협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협치 때문에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못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상당 기간 아마 여야 간에 또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국민의힘이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치 때문에 해야 될 일이나 국민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또 민주당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런 방식의 전략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그 어떤 그 국회 운영 방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크게 오판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일 있을 그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한 달 기자회견, 뭐 가장 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마 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와 언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언론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주로 좀 난처한 질문을 하겠죠.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나 검찰 인사, 그다음에 최근에 인사, 검찰을 포함해서 뭐 인사. 여러 가지 국무위원 인사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부동산 논란, 뭐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논란 등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마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할 거고, 반면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도리어 외교안보 현안, 그 남북 관계든 한미 관계, 그리고 또 민생과 관련돼서 꼭 해야 될, 왜 추경을 해야 되고 소비 쿠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사 부분은 대통령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인사를 하겠고 그 인사의 원칙은 뭐고 또 그 이러한 인사를 왜 불가피한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자세를 낮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구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성과로서 그에 대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 하는 첫 번째 그 소통 자리. 지난번 물론 이제 G7 정상회의에 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약식으로 갑자기 이제 이루어진 그런 뭐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내일 그 첫 번째 그 소통 자리가 분위기가 좀 어떨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와 함께 검찰 개혁도 이번 정권에서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검찰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검찰 해체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차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이렇게 좌표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개혁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그렇게 이제 커다란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개혁으로 정말 갈 수 있을 것인지 조혜진 의원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검찰이 사실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에 힘을 많이 휘둘렸습니다. 수사나 뭐 공소유지나 여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권한 남용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 비리도 있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을 겸허하게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림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비춰졌는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해소가 안 됐죠. 저거 바뀌어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권력을 좀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절제 있게 쓰고, 또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 또 부정부패나,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비리나 부정이 있으면 단호하게 자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국민들도 주장하고 정치권도 주장하고 또 그럴 기회도 또 여러 번 줬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자정 스스로 정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민심을 등에 업고서 정치권이 또 시민사회가 참여해가지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그 하향 조정시켰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권한을 하나씩 이제 빼는 쪽으로 했는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기관 자체를 쪼개버리는 그런 좀 과격한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내외심 마음으로는 반발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민심으로부터 그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정치권이 뭐 여야 어느 할 것 없이 검찰을 비호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 방향으로 가지 싶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 권력을 이렇게 분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특정 정권이 권력을 운용하기 좋은 검찰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또 보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그 범죄를 다스리는 국가 수사 권력, 수사 기능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약화되지 않고 제대로 보존이 되고 또 그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절제 있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체제를 바뀌는 체제 안에서 그거를 잘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개혁이 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기소 수사 이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금수환복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권한을 뺏는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 권한이 어디로 가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그 플랜이 없이 그냥 진행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난 한 몇 년 동안 그 수사 역량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 국민의 피해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과제다. 거기에 국민의 지지의 그 여부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검찰 개혁, 뭐 의외로 검찰 쪽에서 좀 내부 반발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뭐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개혁안이 나오면 이제 입장이 나올 텐데요. 검찰 역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국회가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법을 확정지으면 검찰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한다는 것은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안 처리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과거에 검찰이 마치 권력의 특수한 기관인 마냥 그렇게 대놓고 저항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했던 모습 자체가 특권의식에 잡혀 있었던 거죠.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더 이상 이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기소만 전담하고 공소 과정만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아마 그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요. 별도로 이제 기존에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수사 6개의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중수청 일명 이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가는 데선 이미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검토해 왔고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거로 보고요.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몇 가지 얘기가 좀 유의해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적 그 피해 또는 그 불편이 없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고 국민적 눈높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국민의 어떤 소통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나 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이런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수사가 부실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 피해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안은 이른 시기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 이후에
그 불가피하게 경과 기간이 소요될 거예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가 불가피할 거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조직이 분리되고 개편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기능이 완전히 그 재조정되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도 생깁니다. 그 중수청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도 분리해야 되고 또 예산도 재배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수사는 빨리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기관에서 검찰이 수사하던 거 갑자기 조직 분리한다고 이거를 안 해버리고 놔버리면 이게 국민 피해로 오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네. 아마 대략 지금 제가 들어본 바에는 내부적으로 안팎에서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간에서 아마 그 유예 기간이 그 경과 기간이 일종의 준비 기간이죠. 그런 기간이 잡히고 그러면 국민 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이슈가 또 이제 몇 개 남아 있네요. 국회에서 이제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인데 상법 개정안이 내일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안,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확대는 이제 추후 논의로 가닥이 잡혔는데 좀 그간의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예.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의 일방 처리로 가지 않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합의 처리 모양이 갖춰진 것은 좋은 일이고 네. 또 이후에 협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의미 있는 그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원안이 대체로 그대로 통과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반대했던 원안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결과가 돼서 네. 원래 진정한 합의는 국민의힘의 안,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그 분야 또는 그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 가지고 여당하고 협상해서 그 법안에 집어넣는 건데 네. 그게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후부터는 야당이 오히려 우리 당이 정책마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주도해서 네. 여당하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국민의힘 야당의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여당이 먼저 제시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 이런 부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것만 하면은 국민의힘 우리 야당이 설 땅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에게 필요한 그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여당하고 협상하면서 정책을 주도하는 그 역할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번 일을 보면서 그런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상법 개정안. 네. 예,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부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묻지마 거부권을 윤석열 정부 당시에 했던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자본시장 선진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그 경제의 큰 문제였던 오너 리스크, 소위 재벌 그 오너들의 그 어이없는 행동으로 저 회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오너 리스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더 나가서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돼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이런 상법 개정안 등등 여러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던 주가가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와 더불어서 이후에 좀 더 경제가 살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500, 4,000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바로 추경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제 4일에 또 추경 처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민생 지원금 역시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을 좀 선회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추경 규모가 30.5조를 넘어서 약 10조가 추가돼서 한 40조로 규모가 이제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추경의 공방은 좀 그동안 좀 어떻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바닥 민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네. 얘기했던 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이라도 조금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아무 지원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지원 규모 소비 쿠폰을 중심으로 한 그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이 이걸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거로 보고 네. 다만 당초보다 좀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소비 쿠폰하고 국민 지원과 관련돼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국고 70%, 지방정부 30%, 나머지 지방은 국고 80에 지방정부 20%인데 이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전부 100% 국고 지원으로 바꾸다 보니까 네. 이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3조 원이 좀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이것만 해서. 네. 그리고 국회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정부와 국회 간의 협의가 좀 있어야 될 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로서는 30조 원 달하는 원안도 대부분 국채 발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서 좀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하는데 뭐 총리 인준,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상법 개정안 또 추경까지 사실상 야당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또 민생 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반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 출범이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혁신은 속도감 있게, 여당 폭주에는 단호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국민의힘이 내걸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의 좀 혁신, 개혁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그 국민의힘이 권력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로 빨리 전환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내 권력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가느냐, 그걸 가지고 뭐 그 인사나 뭐 이런 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어느 세력이 주도하느냐 여기에 정치 골몰하지 말고 일하는 쪽으로 골몰을 해야 앞으로 활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적은 의석이지만 그걸 막을 건 막고 견제할 건 견제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고 답답한 부분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 그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걸 입법의 형태로 정책의 형태로 내놓고 여당에게 이거 만들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그 좀 답답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이거니까 이걸로 빨리 해서 해결해 주자라고 그걸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를 알고 있네. 그리고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야당이 노력하고 있네.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러면 민주당도 우리 야당을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 못할 겁니다. 그걸로 빨리 전환해야 소수당이지만 활로가 있고 그거 못하면 어렵고 안철수 비대위도 그런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철수 혁신위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는 당이 또는 정부가 우리 정부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지 그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라. 정리하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책임질 분들은 책임지고 뒤로 물러날 분 물러나라. 그 조치를 안철수 혁신위가 주도해서 관철해내는 것, 그것이 당의 새 출발,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도전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안철수 혁신위원장 소식에 바로 또 비판 성명을 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좀 비판보다는 좀 덕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요.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은 어쨌든 지난 탄핵하고 비상기업 탄핵 과정에서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대된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국민의힘에 내에 있는 소위 친윤, 당권파, 기득권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혁신을 해낼 건가. 그리고
혁신은 딴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에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내주고 저렇게 지금 소수당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 누구로부터 기인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책 책임을 묻고 그분들이 이선 후퇴 또는 뭐 총선 불출마 뭐 등등 이런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만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을 성공했다고 국민들이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그 위원장이 힘내서 혁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건은 인적 쇄신이다. 예. 관건은 한마디로 인적 쇄신이다. 두 분이 이제 공감을 하셨습니다. 인적 쇄신, 국민의힘 어떻게 앞으로 진척이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